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만들기로 해 한국당과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당 혁신의 동력이 될 사람들만 아쉽게 잡고 나가고 정작 불출마할 사람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말입니다. 네, 참 총선이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2019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참 산적한 민생 현안 다 쌓아두고 연일 정치 공방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로 풀어보는 정치, 데이터 앤 이슈, 진시원, 김범준 두 분 교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와 같이 함께합니다. 이게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째입니다. 이거 손수레 치면서 아이고 나는 안 할래 이거 도망가는 여러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나온 카드가 지금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윤석열과의 호흡이 어떨 것 같으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아주 강단 있게 일단 강공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 여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그 문제가 좀 이제 걸려 있는데요. 네. 야당은 현직 의원 프로그램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칼을 지금 갈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번에 청와대도 또 고심을 해서 내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네.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그렇습니다. 수다를 크고 네. 그다음에 또 당대표로 해서 탄핵 국면도 주도를 했었고 이 내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내공이 또 한동안 또 이 보직을 안 맡았기 때문에 네. 이 권력에서 좀 멀어져 있으면서 또 숙명 기간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밀고 땡기는 네. 이 밀 때 밀고 쉴 때 쉬는 이런 네. 것들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래서 장관이 되면은 이 지금 검찰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좀 요즘 좀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그렇습니다. 장관 네. 사퇴 이후에 그 다시 이제 동력을 받을 것이고 지금 국민 여론이 검찰이 좀 과하다, 이 과도한 법치주의, 네. 그다음에 검찰의 이 무한 조직 이기주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위원회 네. 정치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검찰 개혁은 상당히 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부의 청와대 사법 장악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인사권을 휘둘러서 지금 강대강으로 맞붙어 있는 검찰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우선 그렇게 반응이 나왔죠. 네. 검찰 장악 의도다. 검찰 장악 의도고 네. 2월 달에 정기 인사 때 인사에 관여를 해서 지금 내년 현재 2월에 지금 검찰에 큰 정기 인사가 예정돼 정기 있죠. 인사에 관여를 해서 네. 지금 현재 청와대 칼끝을 향하고 있는 어떤 검찰 칼끝을 무디게 할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인사가 아주 궁여지책 끝에 궁여지책 끝에 청와대와 당과 어떤 이런 민주당 집권 여당 측의 조급함의 발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금 원래는 총리랑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임명할 것처럼 김진표 총리 얘기가 거론되다가 네. 갑자기 청와대 압수수색을 당한 그 다음 날 네. 법무부 장관만 우선 임명을 했거든요. 원포인트 개혁을 원포인트 했어요. 개혁을 했죠. 네. 원포인트 개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혹은 친문 세력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김진표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분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불만적인 요소가 있어서 잠시 보류를 했고 네. 청와대 압수수색 당하고 더 이상 인사를 미룰 수 없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원포인트로 임명했는데 청와대도 검찰발 어떤 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것들이 검찰과 청와대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맞서 있는 상황이죠. 형국인데 네. 이런 것들이 청와대, 네. 집권 여당 할 거 없이 검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조급함.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의전서열 7위예요. 집권당 대표했던 분은 네. 총리급이고. 근데 이런 분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원포인트로 임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네. 궁박한 상황이 됐다. 그게 집권 지금 여당과 궁지에 몰려있다. 청와대가. 예, 네, 그래서 그런, 네,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별명이 있어요. 좌충우돌이라고. 네. 좌충우돌 추다르크. 이분이 청와대의 뜻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제에 이럴 것 같았으면 내부 성진 같은 걸 통해가지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네.
저도 이번 인선을 두고 한 가지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적어도 의도일까요? 조국 전 장관 인선 때 같은 그런 네. 논란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일단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청문회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네. 현역 의원들은 불패였습니다. 의원 그렇습니다. 불패라고 네. 할 정도로. 그래서 네. 아무래도 야당은 이번에 뭐 제대로 찌르겠다, 뭐 이제 견제하겠다고 지금 겨루고 나서고 있다고는 있는 하는데 뭐 상황이에요. 재산으로 보나 아니면 뭐 판사 이력으로 보나 여러모로 좀 싱겁게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청문회 예상합니다. 예, 청문회 그렇게 내다보고요. 사실 예. 이게 청문회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워낙 예. 조국 청문회가 거창하게 치러졌다 보니까요,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기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주말만 빼면 이제 딱 이틀만 남은 상황인데요. 예산안,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이 좀 다 걸려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지금 4+1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 안이 그대로 뭐 협의를 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소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오는 9일 날 지금 본회의를 개최를 공식 요청한 상태예요. 예, 요청 상태인데 지금 어차피 정기국회 내에 정상적으로 각종 법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나 예산을 일괄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고 네. 지금 자기들이 밖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의도는 네. 소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네. 예산 처리하고 난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은 순차적으로 네. 임시국회를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열어가지고 계속 한 건 열어서? 한 건 네. 이렇게 처리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4+1 협의체를 만들었고 네. 뭐 한국당이 여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강행해서 밀어붙여서라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법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예산 같은 경우에 네. 예결 소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예산을 실했던 사례가 없었는데 좀 유례 없는 일이 워낙 예, 많이 이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회에서. 그렇죠. 그렇긴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네. 예산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도 알겠습니다. 만무하고 둘이 지금 여론을 좀 봐가면서 또 합의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4+1 체제를 가동해서 지금도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네. 거,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거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4+1을 원대로 그렇죠. 가면서 논의를 돌면서, 계속하고 그리고 한국당과의 그렇죠. 협상은 협상대로 예. 계속 그렇죠. 할 가능성이 협상도 이제 높다. 계속 촉구를 하는 네. 그런 아하.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여론도 결국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죠. 맞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이미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한 조사에서 20대 국회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국민적인 비판이 지금 나오고 네.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나왔군요, 네, 결과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20대 네. 국회의 일정 활동을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아하. 점수화를 해보면요. 100점 만점에 18.6점에 불과해서 낙제도 저런 낙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제 중에 낙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방의 탓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의 시선에 좀 안 좋게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가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계속해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전국에서 긍정이 미세하게 부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뒤집어졌군요. 예, 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그렇네요. 합니다만 네. 4개월 만에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산 경남의 경우를 봐도 긍정과 부정평가의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요. 한국당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 네. 부산 경남으로 보면 이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오르고 내림차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부산 경남은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네. 두 당의 차이가 0.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오, 예. 뭐 지금까지 결과 나온 건 조국 사태 수습 후 어떤 여론의 추인 것 네. 같고 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두 가지 사건이 국정농단 네.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뒤집어질지. 사실은 뭐 악재를 그런 덮는 것 상황이 같습니다. 계속 예, 반복되고 있는데 어느 악재가 더 크냐? 여당의 악재가 더 크냐, 야당의 악재가 더 크냐,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 가장 큰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실까요? 볼 수 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한국당의 볼모로 잡았던 민식이법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그것 때문에 또 원내대표에서 또 물러나게 된 감도 있고요. 네,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에서도 오르고 부울경에서도 올랐죠. 특히 부울경이 많이 예, 올랐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에서도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 요인은 뭐 한 아세안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그게 본격적으로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예, 거고요. 제가 여당에. 보기에는 이 상당히 좀 매정하고 냉혹했거든요. 민식이법 이 문제에 있어서 왜요? 나경원 대표의 이미지도 그랬고 한국당에 또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이래서 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측은지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지니까 국민 정서가 여기서 급속히 나빠진 것 같고 또 우리 부울경 지역 우리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가장 큰 추이가 아니겠는가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게 이렇게 한국당의 전략적 미스였고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예. 반영되고 있다. 너무 선거법하고 공직선거법하고 이 검찰개혁법안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네. 이 민생법안이라든지 안보 관련 법안 이런 200여 개 법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게 후폭풍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작용을 병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도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나경원 대표의 지금 임기 연장 불가 그리고 당직 사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애당심과 애국심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추위에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과거의 제왕적 총재 모습이죠. 그래서 제왕적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행여나 비례대표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셔야 되고 저는 불출마 선언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 차원에서는 전원 불출마, 당 차원에서는 당 해체 같은 가장 근본적인 쇄신책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네.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 네.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통된 인식은 뭐냐면 소위 박근혜 탄핵이랑을 거치면서 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괴멸당했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네. 황교안 체제로 들어서고 난 뒤에 상당 부분 회복된 부분이 있고 네. 그동안의 보수가 분열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막 물어뜯게 하면서 지금 국가의 전망이 걱정될 만큼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 냈는데 네. 황교안 대표의 삭발 혹은 또 단식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 네. 또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의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상황에 황 대표의 리더십을 대체할 만한 다른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건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교안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고 네. 황교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번에 그 삼선 이상 중진들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건지 어떤 네. 언저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총장을 초선을 앉히고 네. 또 초대선이에요, 대부분. 기획부총장도 초선으로 앉히고 네. 이 두 분이 어차피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가고 황 네. 대표의 의중을 반영해서 인적 쇄신을 하실 분들이거든요. 네. 인적 쇄신을 하실 분들이고 박완수 사무총장은 부산 경남 PK를 잘 아시는 분이고 네. 이분이 이제 앞으로 총선 기획 단장을 당연적으로 맡게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당연적입니다. 예. 네. 송원석 기획부총장도 당연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또 TK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PK, TK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어떤 형태로든 황교안 대표의 뜻을 받아서 네. 인적 쇄신을 하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은 박원- 힘을 밀어주자, 힘을 네. 실어주자 하는 그런 인식이 당내에 팽배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일단 확인해 보니까. 박완수 의원이 그 부산 경남 지역의 그 후보 선출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럴 그렇게 볼 수도 수밖에 있겠네요. 없겠죠. 예, 예, 네. 예, 예. 당 안팎으로 지금 좀 도전과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 네. 바깥으로 보면은 일단 뭐 나경원 원내대표랑 삐거덕 하다 결국에는 네. 내보냈단 말이죠. 거기서 또 잡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직 이번에 또 개편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만 내보내는 식이 됐단 말이죠. 또 몇 분은 번복해서 다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이낙연 총리한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점점 차이가 좀 벌어지는 양상이에요. 20%대를 못 벗어나고 갇혀 있거든요. 네. 이런 건 뭐냐면은 이 황 대표의 강경일변도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원화하고 점잖고 말도 가려서 하는 이낙연 총리를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외적적으로 좀 문제의 도전 직면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김세연, 그다음에 네. 김우영 이 의원들 지금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어찌 보면 제왕적 총재다, 당대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대안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강경 일본들은 벗어나서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네.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국당 내부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예, 그게 무엇보다도 보수 입장에서는 중요할 텐데 PK 중진들은 뭐 버티기 모드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초선 국회의원이 당의 사무총장이 되고 또 초선 네. 국회의원이 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부총장이 되고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 두 사람 뺐지 한두 개 넣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치게 되면 그다음 본인은 어쨌든 대선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 대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회의원 뺐지 좀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뺐지 한두 개가 늘고 주는 건 본인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총선 전체를 네. 전략을 잘 짜서 이겨야 되는 거고 네. 당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당의 입장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배려해 줄 수 있을 만큼 자유한국당이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출마 선언하고 있는 다선의 의원들, 저 황교안 대표 눈 입장에서 보면 별 의미 없을 것이다는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적 이제 여야 공이 공천이 시작되고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 인적 쇄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고 네. 여야 공이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나 존재감이 없으신 의원분들은 등 떠밀려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30% 물갈이, 컷오프, 50% 물갈이 그거 물갈이죠. 지켜질 그래서-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등 떠밀려 나가거나 네. 그러기 전에 뭐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용퇴를 해보시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처신이 아닌가. 네. 지금 영남 PK,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한국당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영남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당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선 의원들이 안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여론은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이 의원만 오래 하고 계신 분들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의논들이 강한데 이분들이 또 자리에 앉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그러면 또 몇 분 또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럼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황 대표가 계속해서 이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선 의원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이 긴장 계속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이 상황이 패스트 네. 트랙 때문에 이미 지금 상당히 늦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 선거구 획정도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고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 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안 나가고 네. 아까운 사람들만 불출마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이 보수 진영의 새판짜기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경남과 부산시 의회에서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원외위원장 네. 등이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린 것이 사실 저희들 손학규 대표랑 결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그 이유는 손학규 대표 측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연립여당, 그러니까 리틀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래서 야당 심판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다음 총선은 집권당 심판이 돼야 되고 우리가 수권 야당을 그걸 대체하는 저쪽은 연립여당 계획이고 우리는 수권여당 계획.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 야권 재편의 돌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대체 야당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요. 물론 뭐 고정 지지층이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한국당으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 몰살할 겁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한국당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전멸이다. 네. 이 얘기는 절대 통합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당과 이 변혁 세력 간의 통합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네. 변혁과의 통합도 부정적이시다. 그렇죠. 예, 저는 네.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학적으로 너무 다르거든요. 옛날에 탄핵 국면에서 서로 너무 많이 틀어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와서 또 변혁 세력들이 이 보수 개혁을 위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좋은 보수를 만들겠다, 따뜻한 네. 보수 만들겠다, 합리적 보수 만들겠다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당 내에 있는 약간의 개혁 성향 의원들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변혁 세력들하고 또 손을 잡는다? 저는 두 가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대통합은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상실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예, 오히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이 새로운, 아까 이제 김 교수님 계속 얘기하시지만 새로운 신인들, 네. 이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서 이 한국당 중심의 개혁, 그걸 통한 돌파, 이게 지금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혁과의 통합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셨고요. 또 집 나가서 고생해봤던 사람들이 지금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이런 분들인데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보수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게 뭐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입장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좀 다급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여야 할 것 없이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네. 실제로 공천을 해야 되는 측면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가 되고 네. 공천이 주 의제로 정치권에 떠오르면서 네. 자연스럽게 보수 대통합이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던져질 거고 네. 그때 여러 움직임들이 있을 거로 봅니다. 일단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임이 되고 나면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보겠죠. 마지막으로 이 주에 베스트 워스트 인물 어떤 분들을 꼽아 오셨는지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름 시사평론가께서 먼저 오늘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꼽아왔는데요. 네. 검찰을 향해서 연일 뭐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은 네. 삼권 분립의 그 문제에서 나아가서 그 부분에도 부정하는 비판이 거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거기에 네. 더해서 이제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는 집권당이 검찰을 뭐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네. 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네.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좀 떳떳하다면 네. 오히려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서 총선 전에 털고 가는 게 유리하다. 여당 좀 더 입장에서 철저히 이렇게 봅니다. 수사해라고 말을 했으면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 주의 워스트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꼽아오셨고요. 김범지 교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저 윤도한 청와대 수석, 청와대 소통 수석입니다. 네. 이분 꼽아봤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아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얘기를 할 때마다 사건 당사자에 의해서든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든 언론에 의해서든 말을 하면 그 다음날 거짓말로 확인되고 말을 네. 하면 거짓말로 확인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얼마 전에는 문재인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저는 왜 이분을 이번에 워스트로 생각했냐면 이분이 MBC 기자 출신인데 네. 인식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관 청문회 할 때 모 장관 후보자가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또 모도 장관 후보자는 자녀 2명이 미국에서 포르쉐, 벤츠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분 말씀이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제가 느낀 게 이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 하면 뭐든지 괜찮고 우리 편이 하면 항상 정이고 우리 편이 하는 말은 항상 옳은 말이고 네. 청와대 소통 수석의 어떤 이런 인식이 청와대 사람들이라고 왜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우리 편은 다 정의롭고 우리 네. 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 편은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우리 편은 집을 세 채 가져도 되고 우리 네. 편의 애들은 벤츠 포르쉐를 타고 다녀도 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 그래서 수석이나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불통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이번 그래서 워스트 정치인이시죠. 꼽으셨습니다. 자, 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고민? 네, 저는 뭐 오늘은 공교롭도 세 분 다 워스트입니다. 좀 베스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만두시죠. 9일 날로 이제 그만두시는데 네. 이분이 이번에 그 민식이 법안 때문에 이 국민들 정치에 대해서 도대체 정치가 왜 이래야 되는지 또다시 정치에 대한 일종의 환멸 네. 이런 걸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정치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잘 되길 바라는 국민들을 이게 등 돌리게 만든 것 그런 부분 때문에도 워스트고 또 하나는 이 보수 정당에 대한 본인이 몸담고 있고
본인이 여태까지 원내대표를 해왔던 그 보수정당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증폭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의 좀 비인간적인 매몰참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그런 부분에서 워스트로 뽑아왔습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그런 측면에서 워스트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세 분 오늘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